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이 종료됐죠.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방직 대비해서 과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내가 어떤 문제는 그래도 좀 맞히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좀 스킵을 해도 되는 문제인지 대해서도 제가 해설하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래 여러분들 좀 익숙한 문제였죠.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해놨어요. 그 보니까 첫 번째 선지가 과학적 관리론이었죠.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를 얘기했죠.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 부분은 귤릭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었던 게 둘 다 행정 관리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사무 관리론하고 조직 관리론 조금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이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조직관리론 부분에서 이제 귤리게라는 학자가 나왔죠. 그래도 이게 아마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를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3번 선지까지 같이 보신 분들은 3번 선지 고르셨을 거고 1번 선지만 보고 과학적 관리론하고 행정관리론 에 들어있을 테니까 뭔가 같은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잘못 요에 좀 디테일하게 모르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두 번째요. 행정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사실에 기반한, 가치에 기반한이라 했죠.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게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 선지고, 네 번째 볼게요. 신공공관리로는 민간과 공공 부분의 파트너십. 신공공관리로는 파트너십 얘기를 안 하죠. 행정의 경영 기법 내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거버넌스론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번이죠. 자, 이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푸실 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첫 번째 선지 보니까 관료제의 성립 배경은 봉건적 지배 체제의 확립이다. 일단 시기가 베버 같은 경우는 근대 국가에 이제 근대우주 시절에 나온 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능률적 관리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다만 이제 2, 3, 4 선지를 봤을 때 2번하고 3번 선지는 평소에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의 어떤 설명으로 많이 본 내용이 되고, 4번 선지가 원칙적으로 상관이 명한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1번 선지가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셨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예요.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니까 총체주의하고 점증주의 딱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총체주의는 예산개혁, 계획예산 그리고 연기준 예산 같은 예산계획을 설명하기 적합한 이론이다. 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일단은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영기준 예산이죠. 근데 영기준 예산은 총체주의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증주의 표현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점증주의 대신에 총체주의란 표현이 들어가야지 적합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네 번째는 바흐라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신의 일트론이라고 하죠. 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니까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 과정 중에서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위에도 정책 결정이나 집행 단계에도 일어나고요. 두 번째, 기존 정치 체제 내에서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이게 무의사 결정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정책 문제를 막기 위해서 폭력과 같은 강제력도 사용되게 된다. 다 맞는 편이고요. 4번 선지를 정답인데 잘 읽어보시면은 단어 하나 딱 틀리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엘리트의 두 얼굴 중에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건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론이라고 하죠. 신엘리트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인데 통합재정의 범위가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분 전체가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기업은 다 빠져요. 자, 공기업 다 빠지는데 사실은 자, 이 부분은 통합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작성할 때는 경상거래, 자본거래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3번 선지랑 바로 이어지죠. 정부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는 분류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통합재정 산출할 때 내부 거래 그리고 보전 거래는 다 제외되기 때문에 순계라고 하죠, 순계. 자, 그래서 회계나 기금 간에 주고받는 내부 거래는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합 재정의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IMF에서 그래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1986년 기준이 있고요. 2001년 기준이 있어요.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통합재정수지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어요. 이제 이 한국통합재정수지라는 책자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에 관련된 내용 수치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일부 먼저 발췌를 해서 왔는데 개요를 보시면 현재 국제 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신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일반 정부 재정 통계를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서 4장 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국제 기준에 따라서 2001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국제 기준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 책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86년 기준인과 달리 금융성이나 외평 기금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을 다 포함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 정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일반 정부. 일반 정부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것을 공기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얘만 하겠다. 일반 정부에 대해서만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MF에서 발간하는 정부 재정 통계 열람 이 86년 기준하고 2001년 기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 86년 기준은 회계 단위를 썼다면은 2001년 기준은 제도 단위 혹은 기간 단위를 사용하고요. 기록 방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제도 단위 포괄 범위 관련해서 과거의 86년 기준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까지였다면 2001년 기준은 일반 정부라는 표현을 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 범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86년 기준에서 빠졌던 금융성 기금이나 외평 기금 등이 추가로 되게 돼서 전반적으로 조금 범위가 좀 넓어졌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86년 기준일까요? 아니면 2001년 기준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를 때는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할 때는 86년 기준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까 보셨던 책자 안에 보면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 결산 재정수지까지 같이 수록하고 있어요. 이제 IMF 제출한 자료가 될 텐데 이 내용은 2001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경우나 관계가 없어요. 왜? 문제에서 보시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1 기준이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정부만 포괄하거든요. 공기업 제외하고. 그럼 86년 기준을 하더라도 공공부문 전체라는 표현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번째 문제 볼게요. 정책 분석 및 정책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에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맞히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외적 타당성이고요. 두 번째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이죠. 추상적 개념을 조작한 정도는 구성적 타당성이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게 결과를 얻는 것은 신뢰성이라고 하죠. 신뢰성.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죠.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자, 7번째 문제요. 자, 7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셔도 돼요. 자, 틀리셔도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은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실 만한 법률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 참고하시면은 겸직이 거의 안 돼요. 겸임이 거의 안 돼요. 겸임이.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 3, 4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이 법률 조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묻는 거였는데 위촉될 수 없다고 딱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8번째 문제요. 8번째는 다시 또 맞히셔야 되는 문제죠. 조직 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 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한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자, 사업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기업에서 냉장고 사업부, 옆에 다른 사업부로 휴대폰 사업부. 근데 보시면 사업부 간의 기능 조정이죠. 사업부 간의 기능 조정. 얘는 어려워요. 근데 사업부 내에서 동일한 사업부 내에서 기능 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그래서 용이하다 했으니까 어렵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9번째 문제예요. 연공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연공주의랑 여러분들 성과주의죠. 성과주의 이게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기억 보시면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 높이는 부분이 연공주의랑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근무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니은 보시면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사기를 높인다. 성과주의죠. 성과를 강조하는. 그리고 리을도 보시면 경쟁을 통해서 개인 역량 개발 전부 다 성과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연공주의고요. 니은 리을은 성과주의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째 문제는 앨리슨 모형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 관련돼서 워낙에 출제를 많이 하던 모형이 앨리슨 모형이에요. 앨리슨 모형 세 가지로 있죠.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 그 중에서 모형 3인 관료 정치 모형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정책 결정은 준해결이란 말이에요. 준해결. 준해결이란 말은 조직 과정 모형의 특징이죠. 모형 2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얘는 모형 1이죠.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가 그리고 일관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모형 1과 모형 2와 모형 3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응집성. 응집성이 높으면 모형 1이고요. 응집성이 중간이다. 모형 2고요. 응집성이 굉장히 낮다. 3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4번 또 볼게요. 정부는 당이란 결정 주체가 아니라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조직 과정 모형이죠.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도 이 정부 안에 다양한 부처들이 있죠. 뭐 기재부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행안부도 있을 테고 여러 부처들이 있죠. 이러한 부처들은 각자 자기 일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일 하면서 대신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고 느슨하게 연결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 간의 정책 결정은 준해결에 서로 완벽하게 만족 안 되는 준해결 정도에서 머문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1번째는 제니스의 집단사고죠. 집단사고 여러분들 아마 과거 기출문제 한두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집단사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이 문제가 유출을 좀 할 만한 문제긴 했어요. 집단사고 보시면 집단 응집성과 합의에 대한 압력 등을 위해서 여기 핵심이죠.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반대 얘기를 못 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선지 1번 정답이죠.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의 활용이 아니죠. 반대 얘기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로서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선지를 보시면 이 반대 의견 못 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더라도 무조건 찬성한 거다. 세 번째 선지 보시면 집단적 합의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스스로 검열하고요. 그리고 집단에 대해서도 가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 의견 못 내게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12번째 문제예요. 조직 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 구조적 상황 이론부터 해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까지 있는데 일단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 보니까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아마 여러분도 조직군 생태학 이론 다른 기출문제 보셨으면 조직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요.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환경 결정론적 관점. 그래서 뭐 우연적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조직이 선택된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째 문제죠.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래서 요소 비교법하고 점수법은 계량적인 방법이고요. 분류법과 서열법은 비계량적인 방법이죠. 이 비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14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뭐 전자정부 관련해서 정보와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만한 문제 아니면은 관련 법률에서 제가 출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3년짜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출제된 포인트가 계획의 기간을 출제한 게 아니라 이 주어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과기정통부 장관이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틀렸죠. 주어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에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해당하죠. 그래서 주어가 틀려서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째요. 롬잭의 행정 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롬잭. 이 학자 보시고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죠, 그죠? 출제가 뭐 한 번도 안 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자주 또 언급되던 학자도 사실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롬잭 부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다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고 경찰 간부 시험에도 한번 언급된 적은 있어요. 최근에도. 자, 롬잭 보니까 법적 책임이었죠. 법적 책임 해놓고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되어 있죠. 자, 근데 법적인 책임은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그 과거 출제했던 문제를 가지고 표를 좀 가져오면 법적인 책임은 외부에 있죠. 통제 원천이. 통제 강도가 높은 걸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적인 게 아니다는 거고요. 의회한 통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6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성과 관리. 자, 이 문제도 과거에 언급된 적이 있던 문제고 사실 이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좀 유추가 가능한 문제였죠. 그래서 성과 관리는 성과 목표 관리가 있고요. 성과 목표 관리가 있고 그리고 성과 관리가 있어요. 성과 평가가 있어요. 성과 평가에서 이 안에서 자율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심층평가가 있어요. 자율평가가 부처가 스스로 하는 부처가. 계열 부처가 각자 스스로 한 평가가 자율평가예요. 그래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심층평가 결과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뭐 이거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제가 아직 7을 안 지어놨죠. 7번 문제가 좀 어렸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놨고 또 하나 또 나왔죠.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시행은 작년 2022년에 시행이 됐고 제정된 거는 202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보니까 뭐 이 학습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시행된 모든 법률 조항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행정학 관련된 법률이 수십 개나 돼요. 수십 개나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법률 조항조차도 다 보시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자치법 이런 법률조차도 세부 조항까지 다 확인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 출제된 적이 있구나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는 문제고 보시면은 정답은 4번 선지인데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서 좀 그럴싸하게 출제를 해서 사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없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뭔가 위반 행위 발생했고 그 기간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한다. 그 기간에 직접 신고한다. 이거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가능하게 돼 있죠. 그죠?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놓고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바로 딱 들어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긴 한데 이 법의 18조에 제1항이 있죠.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이 법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아시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7번 문제 같은 경우야 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뭐 좀 고를 만한 문제였다면 17번 같은 문제는 참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실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18번 문제는 좀 변별력이 좀 필요했던 문제 같아요. 직위해제죠.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해놨죠. 첫 번째,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징계의 한 종류이다. 징계가 아니죠. 대표적인 이 징계하고 혼선을 준 용어 중 하나잖아요. 그죠? 징계 아니고요.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뭐 내용 선지 자체가 생소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상실되는 게 아닌 걸 좀 아실 거예요. 가령 이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 처분이 가능하죠. 근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중징계에는 뭐 정직이나 강등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정직이나 강등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신분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면이나 해임이 된다고 파면이 해임을 하더라도 그게 뭐 확정이 돼야지 신분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실된다 이건 아니고요. 자, 확정된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푸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가능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사실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또 소거하기는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19번은 뭐 여러분도 아마 다 맞히실 만한 문제였을 텐데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개정된 2021년을 기준이고 실제로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된 거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 참여 제도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민 소환, 조감투 송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이런 것들이 있죠. 조감투송환. 그래서 조례 제정, 개정, 폐의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송, 주민소환 이런 것들이 이게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뭐 신규로 들어온 게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죠. 의회에 자치법규 중 하나인 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단체장한테. 이게 이번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사항이죠. 자, 잘 기억하시고요. 20번 문제죠. 자, 문제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제가 디테일한 해설도 아마 따로 드릴 건데 20번 문제는 정책 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사실 사회 실험 문제는 출제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7급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두 번째, 준 실험은 진 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은 이번 선지부터 먼저 좀 처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진 실험은 이거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이 무작위 배정하는 거예요. 무작위 배정.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실험을 제가 할 거냐면 A 집단, 그 실험 집단을 A 집단이라고 통제 B 집단이라고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실험 A 집단에 대해서는 뭐 행정학 강의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before after 하겠죠. 자, A'이라 할게요. 그리고 통제 집단에 수강을 안 할 거예요. 여기다가 B'이라 할게요. 이 상황이에요. 만약에 진실험 설계가 되려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든 듣기 싫어하든지 간에 실험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이 돼서 실험 집단을 하면 무조건 수강을 해야 되고요. 통제 집단은 강의 수강하고 싶어도 통제 집단으로 배정이 되면은 수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 참여자들이 반발이 있겠죠. 나는 강의 듣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강의 들으러 가야 되고, 나는 강의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지 못하는 통제 집단에 가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준실험 설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실험 집단에 참가할 사람 스스로 고르게 하는 거죠. 자기 선택이라고 돼요. 스스로 고르게 해가지고 실험 집단은 뭐 강의 듣고 싶은 사람은 실험 집단, 듣기 싫은 사람은 통제 집단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하지만 무작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신에 실행 가능성은 높겠죠. 듣고 싶은 사람은 실험 집단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제 집단 가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지가 이렇게 소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통제 집단 3번 선지 처리하기 전에 일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무작위 배정을 한다 했죠. 이게 진실험 설계인데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진실험 설계가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기 쓴 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특정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나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진실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이 1번 선지를 고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내적 타당성 제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2번, 3번 선지 소거하고 1번, 4번 선지 중에 그냥 고르셨다면, 그냥 찍었다면 확률이 50%였는데 오히려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1번 선지를 고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효과는 내적 타당성 제요인인데 진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실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4번 선지 골랐을 건데 일단은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진실험 설계라고 하더라도 이 검사 효과라는 내적 타당성 제요인이 제일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실험을 이렇게 했죠. 수강한 사람하고 수강 안 한 실험 집단하고 수강 안 한 통계 집단을 구분했는데 수강을 하는 실험 집단이 비포 사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강의 수강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특정을 했어. 시험 보게 하는 거죠. 행정학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측정했더니 50점이야. 그리고 통계 집단도 보니까 뭐 한 45점 나왔어. 가령. 그런 다음에 수강을 했어요. 수강 후에 보니까 90점이야. 여기는 뭐 한 80점 나왔죠.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50점에서 90점 올라갔을 때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학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이 수강 후에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로 이 사전 사후 측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 50점에서 90점 오른 게 과연 이 강의 수강을 해서 50점에서 90점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사전에 측정을 해서 이 행정학 시험 문제를 기억을 해서 점수가 오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A에서 A-가 될 때 이게 강의 수강으로 인해서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검사 효과. 내가 문제를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전에 테스트할 때 테스트한 후에 직후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토론해 보는 거야. 이 문제 정답 몇 번이었냐. 토론해가지고 점수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다 검사 효과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사전에 테스트를 했죠. 사전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검사한 거하고 이 수강하는 거 사이에 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전에 테스트를 안 했다면 강의 수강을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령 여러분들도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더 강의 수강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인 지금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타 뭐 역사 요인이나 아니면 성숙 요인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90점에서 50점에서 90점 올랐을 때 강의 수강으로 인한 효과, 검사 효과, 이 수강과 이 검사 사이에 간섭 문제, 그리고 기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통제 집단은 어떤 게 발생할까요? 수강 안 했죠. 수강 효과는 당연히 없고요. 얘는 없고요. 그리고 검사 효과는 발생하죠. 얘들도 비포 애프터 테스트 했으니까 검사 효과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간섭은 없죠. 얘는 이제 수강 안 했으니까 얘는 없어요. 그리고 기타는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이 천지 4번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장점을 간대했죠.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어떤 거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있어요.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사전 테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은 수강만 하고요. 수강 후에 애프터죠. 점수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수강도 안 하는 거죠. 수강한 사람들의 사후 측정값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 집단 사후 설계도 역시나 진실험 설계고요. 무작위 배정이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강을 했더니 뭐 90점이 나왔어. 수강을 안 했더니 여기는 D가 75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두 개 빼겠죠. 1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테스트를 안 한 거죠. 사전에 테스트 안 하고 기본 가정 깔고 사전 점수가 동일할 거다. 그리고 사전에 몇 점부터 몇 점을 올랐는지도 역시나 알 수가 없어요. 사전 점수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점수 확인을 못 했죠. 어쨌든 간에 이 통제 집단 사후 설계에 대해서도 효과를 좀 살펴볼게요. 이 90점이 나온 것은 강의 수강을 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역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죠. 역사 요인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역사나 뭐 성숙 요인 똑같죠. 그리고 D는 수강 효과는 없고요. 얘만 발생했겠죠. 기타 역사 요인. 그래서 이게 통제 집단 사후 설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솔로몬 4집단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로몬 4집단 설계 말 그대로 4집단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하고 통제 집단 사후 설계를 이렇게 합칠 거예요. 총 4개가 되죠. 총 4개가 되고 그러면 이거 4개를 왜 합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사전 측정값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전 측정값 대신에 어떤 것을 활용할 거냐면 여기 위에 썼죠. A랑 B 얘 사전 측정값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평균치를 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0 플러스 45 둘 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이 사전 측정했던 값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 측정 안 했지만 이 평균치를 가지고 사전값으로 해서 이 효과를 판단해 보는 거죠. 자, 이게 솔로몬 4집단 설계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 장점이 있죠. 장점이 어떤 거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이 검사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사 효과 발생 안 하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검사 효과 발생 안 하고요. 그리고 통제 집단 사후 설계 단점인 이 사전 측정값이 없다는 거 있죠. 이 사전 측정값을 이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을 합친 게 솔로몬 4집단 설계예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게 없겠죠. 이미 제가 이렇게 논리를 설명을 드렸지만 논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실제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4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맞고요. 그리고 정답 1번이 틀렸죠. 검사 효과가 내적 타당성 저해연위로 심각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가 맞는 내용들이고 얘는 이제 틀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선지까지 맞아 처리할게요. 세 번째 선지는 회기 불용속 설계인데 얘는 워낙에 출제가 자주 되었던 내용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회기 불용 설계는 준실험 설계죠. 준실험 설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 기준이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1학기 성적하고 2학기 성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1학기 성적에서 특정 여기 점수 이상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추가하자면 1학기 성적에 장학금 못 받으면은 2학기에도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장학금 못 받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 여기 50이라 치면 2학기 때도 50이 되고 여기 뭐 40이 되면 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50점을 넘어가면은 장학금을 받는다 해볼게요. 근데 50점 넘어가는 학생들은 2학기가 되면서 2학기 성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딱 넘는 순간부터 전체적으로 한 10점 오른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실제로는 장학금 못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지만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해진다는 거죠. 이게 뭐 60이랄까요? 그래서 딱 끊어지는 거지만 단절이 되는 거죠. 여기 간극이 한 10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얘도 준실험 설계잖아요. 회기 불연속 설계도 준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제 집단이 장학금 못 받는 사람들이 통제 집단이고요. 그리고 장학금 받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아까 17번과 17번과 달리 완벽하게 찍는 문제라기보다는 2번하고 3번 선지는 아마 소거가 가능했을 것 같고 1번하고 4번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고민을 좀 하셨을 테니까 일단 내가 7번이나 17번 20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건 괜찮아요. 공부를 착실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맞히시기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그 외에 17개의 문제가 있었죠. 그 17개 문제에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7번, 17번, 20번 같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아는 문제도 혹시나 틀린 거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내용에 대해서 암기가 잘 안 돼 있고 이해가 잘 안 된 것 때문에 틀린지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내용적인 걸 잘 모르겠어. 내용적인 헷갈려 틀리신 분들은 남은 지방지까지 기본서나 아니면 기본 강의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기본 강의 중에서 요약 강의들 있죠. 요약 강의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다시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내가 다 내용은 사실은 아는 건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껴 있어가지고 쉬운 문제조차 다 틀리신 분들은 실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평소 실력과 달리 시간도 많이 부족해지고요. 쉬운 문제조차도 잘 못 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보지 마시고요. 7급 문제 좀 어렵잖아요. 7급 문제 과거 문제도 보면 이번 시험보다 더 어려웠던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 푸시면서 어려운 내용을 다 학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중간중간에 껴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제한 시간 내에 침착하게 내가 아는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지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소 실력만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 국가직 시험 다 끝이 났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은 지방기까지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